안녕하세요. 저는 엄마밖에 모르는 마마보이를 엄마 품으로 돌아가라고 뻥 차버린 여자입니다. 저는 낳아주신 부모님한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결혼해서 만든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적절하게 그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살아가는데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길래 결국 결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얘기해 볼 테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빠는 사업을 하시고 엄만 가정주부로 저희 사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동네에서 유명한 인꼬 부부였는데 주말에 가족끼리 동네를 산책하다가 동네 분을 만나면 꼭 저희 부모님한테 칭찬을 하시곤 했습니다. 어머, 애가 넷이나 되는데 아직도 부부끼리 손을 잡고 다녀요? 아유, 난 우리 남편 손잡아 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데 너무 부러워서 배가 다 아프려고 하네. 부모님이 사이가 좋으시다 보니 당연히 저희 가족 분위기는 늘 화목했어요. 저희 가족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회의 같은 것도 했는데 한 번은 초등학생이던 제 남동생이 안건이 있다면서 이러더라고요. 저 엄마, 아빠한테 바라는 점 하나 있어요. 저 동생 한 명 더 낳아주세요. 우리 가족들이 다 행복하니까 동생이 더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서요. 뭐? 지금도 동생이 둘이나 있으면서 동생을 더 낳아달라고? 그건 아무래도 엄마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수환이가 원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한번 생각해 볼게. 물론 그 후에 진짜로 저희 엄마가 동생을 한 명 더 낳진 않으셨지만 이미 저희 여섯 식구끼리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웠어요.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낸 후 저는 소중한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한의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 한의사 시험에 합격한 후 한방병원에 취업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의사로 일을 해보니까 환자분들과 대화하는 게 되게 즐겁더라고요. 저희 병원에 자주 오시는 환자분 중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하루는 제가 허리에 침을 놓아드리니까 허허 웃으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매번 이렇게 침 잘 놔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에 자식들도 바쁘다고 잘 안 찾아오는데 한의원에 와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뭔가 대접받는 것 같아서 위로도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어머, 그러세요? 그럼 제가 더 잘해드려야겠네요. 지금 허리가 만성적으로 안 좋으시니까 귀찮으셔도 꼬박꼬박 치료 받으러 오세요. 다른데 또 아프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한의원에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지만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나 학생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는 발목을 삐끗해서 치료받으러 오는 고등학교 여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발목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아직도 통증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침을 꾸준히 맞았더니 이제 별로 안 아파요. 그런데 저 솔직히 발목이 빨리 안 나았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공부하느라 잠도 많이 못 자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여기 와서 물리치료도 받고 누워 있으면 너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나오면 여기 또 못 오잖아요. 저한테 침을 맞으면서 아픈 것도 낫고 마음도 편해진다고 하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저도 참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 환자분들을 위해 한의사로서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병원에 자주 오시는 할머니 한 분께서 자꾸 저한테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시는 겁니다. 지인의 아들인데 진짜 착하고 저하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자꾸 만나보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몇 번 거절을 했는데도 제발 딱 한 번만 만나보라고 부탁을 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한 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2살이 많고 중견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만나보니까 은근히 저랑 성격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성격이 참 다정하고
저한테 엄청 잘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의사다 보니 토요일에도 일을 하는데 퇴근하고 나가면 꼭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빠, 나 또 기다리고 있었어? 그나저나 내 몸에서 뜸 냄새 나지? 몸에다가 탈취제를 뿌리고 왔는데도 아직도 나는 것 같네. 뭐하러 탈취제를 뿌려? 난 오히려 그 냄새가 너무 향긋하고 좋던데. 그나저나 뜸 냄새를 맡으니까 갑자기 한방 삼계탕이 땡기는데 우리 그거 먹으러 갈래? 뭐? 한방 삼계탕? 오빠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아, 미안 미안. 사실 수연이 네가 요즘에 좀 피곤해 보여서 보양식 좀 사주고 싶었거든. 한방 삼계탕이 싫으면 갈비탕이나 추어탕은 어때? 내가 오늘 너 몸보신 제대로 시켜줄게. 한 번은 남자친구와 같이 데이트를 하는데 제가 구두를 신고 가서 발이 퉁퉁 부은 적이 있었어요. 발이 너무 아파서 잘 못 걷겠다고 했더니 잠깐 벤치에 앉아서 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았는데 갑자기 저보고 구두를 벗어보라고 하더니 발을 주물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왜 갑자기 내 발을 주무르고 그래?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쳐다보면 어때? 네 발을 안 아프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좀만 더 주물러 줄게. 남자친구는 저희 엄마 생신 때도 꽃바구니까지 직접 사서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수연이 남자친구 김계수라고 합니다. 수연이가 워낙에 똑똑하고 성격도 좋아서 수연이를 이렇게 키워주신 부모님을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깍듯한 남자친구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 후에도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몇 번 더 왔다 갔어요. 그렇게 전 남자친구와 1년 좀 넘게 연애를 한 후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고백할 게 하나 있다고 하더군요. 수연아, 사실 우리 집안이 형편이 좀 안 좋아.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사고를 많이 치셔서 집에 돈이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나도 여태까지 우리 집에 생활비 보태고 있었어. 물론 너랑 결혼하고 나면 집에 보내던 생활비는 끊겠지만 그래도 내가 모은 돈이 없다 보니까 결혼할 때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이런 나랑도 정말 결혼할 수 있겠어? 오빠, 돈이 좀 없으면 어때? 우리 아직 나이도 젊은데 앞으로 돈 벌 날이 훨씬 많잖아. 나 오빠라는 사람을 보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지. 돈을 보고 결혼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제가 조건만 보고 결혼할 생각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결혼을 없던 일로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 돈보단 사람의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아빠가 신혼집을 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수연아, 아빤 네가 결혼하고 편하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남들처럼 대출받아 집을 마련하면 몇십 년 동안 그 대출 갚느라 돈도 많이 못 모을 거 아니냐. 아빠가 이 정도 해줄 능력은 되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김서방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지낼 생각만 하렴. 그때 저와 남편이랑 둘이서 아빠한테 얼마나 감사 인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빠 덕분에 대출 없이 방 3개가 딸린 아파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전 30대 중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되게 가정적이더라고요. 성격이 워낙 깔끔해서 창틀 청소에 화장실 청소까지 자기가 싹 다 해놓고 일요일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나면 밥도 이미 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뭐야, 나 자는 동안 이걸 다 해놓은 거야? 아휴, 주말인데 푹 쉬지. 뭐하러 일찍 일어나서 찌개랑 반찬을 다 해놨어. 아, 어제 일찍 잤더니 나도 모르게 눈이 일찍 떠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실력 발휘 좀 한번 해봤지. 어때? 나 이 정도면 1등 신랑감 아니야? 당신 내가 끓인 김치찌개 먹어보면 나한테 또 한 번 반할걸?
남편은 저희 가족들한테도 정말 잘했어요. 저희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저희 병원에 주기적으로 침을 맞으러 오셨는데 꼭 토요일에는 남편이 저희 엄마를 직접 모시고 오는 거예요. 게다가 저희 병원에서 침을 맞은 후에는 꼭 점심도 사드리더라고요. 마치 아들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빠가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하루는 친정에 갔을 때 남편이 가방에서 책을 한 권 꺼내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버님, 혹시 이 책도 읽어보셨어요? 지난번에 아버님 서재 구경했을 때 보니까 경제학 관련 책을 많이 읽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서점에서 괜찮아 보이는 걸 한 권 사왔는데 잘 산 건지 아버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 이거? 이 책 나도 읽어봤지. 내용도 너무 어렵지 않고 유익하면서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좋더라고. 그나저나 이제 보니 자네도 책 좀 고를 줄 아는구만. 아, 그래요? 아, 우와, 다행이다. 저도 아버님처럼 박학다식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오랜만에 서점에 간 거였거든요. 저 앞으로도 책 많이 읽어서 아버님처럼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저 다른 책 좀 추천해 주세요. 남편이 저희 아빠 취미에 맞춰 책까지 사서 읽으니까 아빠가 무척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빠랑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남편한테 너무 고마웠습니다. 남편은 가끔 해외 출장을 갔다 오기도 했는데 그때도 절대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꼭 제 동생들 선물까지 다 사오더라고요. 우와, 형부, 이거 루아 커피 아니에요? 그 고양이 똥 커피인가 뭐 그거잖아요. 저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사다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이렇게 늘 화목했던 저희 친정과는 다르게 시댁의 분위긴 냉랭할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시모와 시부의 사이가 되게 안 좋아 보였어요. 같이 식사를 할 때도 시부가 조금만 쩝쩝거리면서 밥을 드시면 시모가 시부를 째려보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놈의 쩝쩝 소리 좀 안 낼 수 없어? 내가 한평생 그 소리 듣고 사느라 귀가 아주 달아 없어질 지경이야. 당신이랑 같이 밥 먹을 때마다 입맛이 아주 뚝 떨어진다고. 아유, 알았어. 조심하면 되잖아. 평생 습관이 뭐 그렇게 쉽게 고쳐지나. 그러다가 한 번은 시모가 하도 잔소리를 하시니까 시부가 듣기 싫으셨는지 갑자기 외출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시모가 또 한마디 하시더군요. 당신, 나가서 또 뭔 짓거리 하려고 그래? 딱 30분 줄 테니까 그냥 조용히 동네 안 밖에 산책이나 하고 와. 당신 한 번만 더 허튼 짓 하면 아이 이번엔 무덤에 묻어버릴 줄 알아. 그런데 시모가 그렇게 막말을 많이 하는데도 남편과 시동생 시누이까지 아무도 말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여보, 아무래도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라도 옆에서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아버진 그 정도는 당하셔도 돼.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하면서 사셨는데. 사실 우리 아버지가 나 학교 다닐 때 두 번이나 바람을 피우셨거든. 게다가 맨날 술 먹고 집에 와서 깽판 치고 돈도 제대로 안 벌어오는 데다가 우리 어머니가 공장 다니면서 번 돈 가지고 술 먹는데 다 탕진하셨어. 뭐라고? 정말 아버님이 그러셨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그리고 우리 은수 이혼한 거 알지? 그것도 다 우리 아버지 때문이야. 우리 은수가 25살에 사고 쳐서 일찍 결혼했는데 아버지가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재수 씨한테 맨날 못 살게 굴었나 봐. 자꾸 찾아가서 술상 차려달라고 하고 술값 달라고 하고 이러니까 재수 씨가 버티겠어? 결국엔 결혼한 지 3년 만에 재수 씨가 내 동생이랑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조카도 재수 씨가 데려가 버렸잖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자식들이 어떻게 아버지 편을 들겠어.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심한 말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 다 아버지가 자초하신 일이야. 사실
결혼 전에 시부가 젊었을 적 사고를 많이 쳤다는 얘긴 들었지만 자세한 얘기를 들으니까 충격적이긴 하더군요. 저는 평생을 화목한 집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저도 괜히 참견하면 안 될 것 같아 시모가 시부한테 함부로 해도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 후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며 아들 쌍둥이를 낳게 되었어요. 손주가 생기니까 저희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보, 우리 손주들 보니까 예전에 우리 애들 낳았을 때 생각나지 않어? 그때도 이렇게 조그맣고 예뻤는데 그 조그맣던 애들 이렇게 어엿하게 키울 수 있었던 건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줬잖아. 아니야. 나보단 당신이 훨씬 더 고생 많이 했지. 사남매 키우는 게 뭐 보통 일이야?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옛날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남편의 표정이 조금 안 좋더군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아까 보니까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사이가 엄청 좋으시더라. 세상에 누가 더 잘났나 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더 고생했다고 칭찬해 주시잖아. 난 여태까지 살면서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가 그렇게 다정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나 솔직히 아까 두 분 모습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다고 느껴졌어. 장모님은 이 연세에도 장인어른 사랑을 듬뿍 받으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러질 못하시잖아. 아, 차라리 나라도 우리 어머니한테 더 잘해드려야지 안 되겠어. 남편은 그날 기분이 많이 싱숭생숭했는지 잠에도 들지 못하고 계속 뒤척거리더군요. 그러더니 그날 이후로 남편이 시모를 평소보다 더 많이 챙기기 시작하더군요. 저희 집이 시댁이랑 차로 30분 거리였는데 주말마다 자꾸 시댁에 가서 시모랑 같이 산책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들이랑 며느리랑 손주들까지 데리고 산책하니까 좋으시죠?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많이 누리고 사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항상 제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랑 같이 산책도 자주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가요. 그래, 내가 우리 아들 덕분에 정말 호강하는구나. 사실 그동안 길거리 돌아다닐 때마다 가족끼리 화목하게 웃고 떠들면서 지나가는 걸 보면 너무 부러웠거든. 근데 이제 나도 자식들을 잘 키워서 그런 생활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 남편은 시모한테 장어에 연포탕에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사드리더군요. 그동안 이렇게 좋은 음식들도 많이 못 드셔보셨다면서요. 게다가 명절 때도 저와 시모랑 같이 음식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시모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아유, 어머니, 도대체 손이 이게 뭐예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으면 손에 이렇게 굳은 살이 많냐고요. 이거 제가 할 테니까 저쪽 가서 쉬세요. 그동안 저희 키우느라 힘드셨을 텐데 이젠 이런 건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맡겨두시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둘이 음식을 거의 다 했는데 시댁 식구들이랑 다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남편이 음식을 다 시모 앞으로 몰아주더군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우리 집에서 제일 대접받아야 되는 게 바로 어머니잖아요. 그동안 어머니가 고생하신 거 생각하면 여기 있는 음식 어머니한테 다 드려도 모자라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동생이 피식피식 웃으며 한마디 하더군요. 뭐야, 우리 형 이 정도로 효자였어? 이야, 형이 우리 엄마 생각 제일 많이 하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는데? 형, 조심해. 너무 심하게 그러다간 형수님한테 욕먹을지도 몰라.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이해심이 얼마나 넓은데.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넌 신경 쓰지 마. 전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남편이 조금 효심이 깊다고만 생각했지. 그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전까진 저와 저희 가족들한테도 잘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셋째를 임신하고 나서부터 남편의 행동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입덧이 되게 심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이상하게 새콤달콤한 귤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참다가 남편한테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보, 나 지금 아무것도 입에 안 들어가는데 며칠 전부터 자꾸 귤만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나 귤 좀 사다 주면 안 될까? 귤? 알았어. 당신이 먹고 싶다는데 당연히 사다 줘야지. 내가 지금 바로 마트에 가서 사올게. 그런데 마트에 귤을 사러 갔던 남편이 한참이 지나도 집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 봤더니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더군요. 아, 나 지금 잠깐 어머니한테 와 있어. 아니, 아까 마트에 가보니까 귤이 너무 탐스럽고 맛있어 보이길래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또 귤을 진짜 좋아하시거든. 나 곧 집에 들어갈 거니까 좀만 기다려. 그런데 곧 들어온다던 남편은 밤 12시가 다 돼서야 집에 들어오더군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달랑 귤 2개를 꺼내 저한테 주는 거예요. 뭐야, 왜 귤이 이것밖에 없어? 사오려면 적어도 한 봉지는 사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안 넘어가서 밥 대신 먹으려고 한 건데 이거 너무하잖아. 아, 미안. 귤 한 박스를 샀는데 우리 어머니가 한번 드셔보시더니 너무 맛있다고 다 가져가셨어. 그래서 당신 건 이것밖에 가져올 수가 없었네. 뭐라고?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2박스 사서 어머님 한 박스 드리고 나한테 한 박스 갖다 주던지.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며 화내지 말라고만 하더군요. 아무리 자기 어머니가 중요하다고 해도 어떻게 임신한 아내한테 이렇게 무심할 수 있는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남편 보고 주말에 애들 좀 봐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임신한 상태에서 쌍둥이까지 보려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남편이 시모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하더군요. 여보, 미안한데 오늘 우리 어머니가 백화점에 가고 싶다고 하셔서 거기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당신이 우리 애들이랑 놀아주고 있어. 우리 어머니가 심심하시다는데 내가 아들로서 모른 척 할 수가 없잖아. 남편의 이런 행동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정말 서럽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시댁에 갔을 때 제가 시댁 식구들 앞에서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누이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새언니, 지금 임신했다고 유세 떠는 거예요? 아무리 임신했어도 새언니가 엄마인데 당연히 조카들은 새언니가 봐야죠. 그리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새언니가 직접 사다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오빠 정도면 새언니한테 잘해주는 거거든요. 우리 엄만 임신했을 때 그런 대접도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아가씨, 그럼 아가씨도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요. 입덧으로 아무것도 못 먹는 상황에서도 그냥 쫄쫄 굶기만 하고 애를 셋을 낳든 넷을 낳든 다 아가씨 혼자 보라고요. 설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 아니겠죠? 시누이까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정말 열불이 터지더군요. 그렇게 전 임신 기간 내내 남편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계속하던 중 한 번은 시모가 집 청소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한의원으로 오시라고 해서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그렇게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2주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이 또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생각해봤는데 그냥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어때? 어차피 당분간은 당신 일하는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되니까 당신이 퇴근하고 나서도 우리 어머니 볼살펴드리면 더 좋잖아. 뭐라고?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애가 셋이나 돼서 남는 방도 없는 거 몰라? 그리고 어머님이 혼자 사시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이랑 아가씨도 있는데 어머님만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자고? 정 보살핌이 필요하신 거면 차라리 우리보단 혼자 사는 서방님이 모시는 게 낫지. 그렇게 어머님이 걱정되면 우린 그냥 자주 찾아뵈면 되는 거잖아.
아니, 당신은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우리 어머니가 아프신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어머니만 아픈 거 아니야. 우리 엄마도 옛날부터 몸이 약하셔서 여기저기 다 아프셔. 그럼 우리 엄마도 아프니까 모시고 살아도 되는 거겠네? 그건 아니지. 장인어른이 사업도 하시고 돈도 많으신데 우리가 장모님을 왜 모시고 살아? 그리고 장모님은 평생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사셨지만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평생 불행하게 산 사람이야. 어차피 집에 계셔봤자 아버지랑 사이도 안 좋으셔서 불편해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좀 모시고 살면 덧나? 그래, 덧나. 당신 효심 지극한 건 알겠는데 지금 너무 오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신 그런 얘기 꺼내지 마. 알겠어? 그런데 제가 시모를 모시고 사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했더니 그날부터 남편이 아예 시댁에서 살다시피 하더군요. 퇴근하고 맨날 시댁에서 저녁 먹고 늦게까지 있다가 집에 오고 주말에도 계속 시댁에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주말에 애들 데리고 키즈 카페라도 가자고 했더니 저한테 버럭 짜증을 내더라고요. 뭐? 키즈 카페? 갈 거면 당신 혼자 데리고 가면 되지. 왜 나보고 같이 가재? 난 어머니한테 가야 돼서 안 돼.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데 같이 가자는 얘기 좀 하지 마. 뭐라고? 당신 이제 아빠 노릇도 안 하겠다는 거야? 이러다가 우리 애들이 당신 얼굴 까먹겠어. 얼마나 집에 안 붙어 있으면 이젠 애들이 당신을 찾지도 않는다고. 아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리고 내가 우리 애들 아빠이기만 해? 우리 어머니 아들이기도 하거든? 나 아들 노릇 해야겠으니까 괜히 나한테 시비 걸지 말고 당신이나 엄마 노릇 열심히 해. 알았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리더군요. 예전엔 그렇게 가정적이던 사람이 자기 엄마 챙기느라 이렇게까지 이상한 사람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한 지 8년쯤 됐을 때 남동생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동생 결혼 선물로 뭘 해줄지 남편이랑 상의를 했더니 냉장고를 해주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이랑 가전 매장에 가서 냉장고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냉장고 하나를 보더니 감탄을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우와, 이 냉장고 우리 어머니 사드리면 진짜 좋아하시겠는데. 여보, 우리 처남은 그냥 나중에 사주고 우리 어머니 먼저 사드리자.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좋은 냉장고 예전부터 갖고 싶어 하셨단 말이야. 뭐라고? 아니, 우리 오늘 내 동생 결혼 선물 고르러 온 거 아니었어? 근데 왜 또 갑자기 내 동생 선물은 뒤로 미루고 어머님한테 사드리재? 처남은 어차피 젊으니까 지금은 대충 싼 거 쓰다가 나중에 좋은 거 쓰면 되는 거잖아. 우리 어머니는 연세가 있으셔서 이렇게 좋은 거 쓰실 날도 별로 없단 말이야. 그날도 남편과 엄청 싸웠는데 말이 통하지 않더군요. 결국 남편은 시모한테 드리기 위해 그 냉장고를 결제했고 저도 그냥 제 돈으로 남동생 줄 냉장고를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이렇게 시모만 생각하는 남편 때문에 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저희 아빠 생신 때도 같이 간다고 해놓고선 당일날 아침에 갑자기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못 간다는 건데? 다른 날도 아니고 우리 아빠 생신이잖아. 1년에 겨우 한 번인데 그것도 못 가? 아이, 그럼 우리 어머니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아프시다는데 어떡해. 콧물에 재채기까지 나오신다는데 내가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도 감기면 그냥 어머님 혼자 병원에 가셔도 되잖아. 아니면 아가씨 보고 모시러 가라고 해. 아가씨는 어머님이랑 같은 집에 사니까 그런 건 아가씨가 챙겨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아들이 내가 모시고 가야지. 미영이겐 성격이 세심하지 못해서 그런 것까지 챙길 줄 모른단 말이야. 아, 그러셔? 그럼 그냥 나 혼자 갈 테니까 당신은 당신 어머니 병원이나 모셔다 드려. 어차피 당신은 우리 아빠 생신인 거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은데 괜히 억지로 데려가 봤자 우리 아빠한테도 못할 짓인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어머니나 챙기라고. 남편의 행동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남남이나 마찬가지인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도 애가 셋이나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견디며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더군요. 제가 결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남편이 과장해서 차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승진한 날 기분이 좋은지 퇴근 후에 시댁에도 안 들리고 집에 와서 거들먹거리더라고요. 여보, 나 이제 차장이야, 차장. 어엿한 중견기업의 차장이라고. 오늘 우리 직원들이 나한테 차장님이라고 불러주는데 어깨가 엄청 으쓱하더라니까. 아, 그래? 차장님 돼서 좋겠네. 이제 회사에서 지위도 올랐으니까 당신도 책임감이 더 많이 들겠어. 그래서 말인데, 제발 부탁이니까 회사에서뿐 아니라 집에서도 좀 책임감을 가지면 안 될까? 당신 솔직히 요즘에 집에도 거의 안 붙어 있고 나랑 애들한테 신경도 전혀 안 쓰잖아. 아, 안 그래도 당신 말처럼 나도 이제 가족들한테 더 책임감 가지려고. 나 이번에 차장으로 올라가면서 월급이 한 세후 60만 원 정도 오르게 되었거든. 그래서 그 돈 앞으로 매달 우리 어머니한테 용돈으로 드리려고. 나 이제라도 장남으로서 책임감 가지고 어머니한테 효도 많이 하고 싶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기겁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저랑 애들한테 책임감을 가지라는 얘기였는데 그걸 또 자기 마음대로 시모한테 책임감을 가진다는 뜻으로 바꿔 말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의 어이없는 말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아, 그리고 나 조만간 우리 어머니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올 거야. 나 이번엔 진짜 마음 굳혔으니까 당신이 반대해도 소용없어. 당신 우리 집에 남는 방 없어서 안 된다고 반대하지만 방은 만들면 되는 거잖아. 아직 우리 애들 어리니까 애들 방 없애고 어머니 그 방에서 지내시게 하면 되지. 세상에 아내가 반대하는데도 애들 방까지 없애가며 기어코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온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되나요? 저는 그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절대 고쳐줄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저와 남편 사이에 애가 셋이나 있다고 해도 이건 봐줄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내린 후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 당신이 그렇게까지 어머님을 생각한다 이거지? 그래, 엄청난 효자라서 좋겠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효자가 오늘은 어째 어머님 댁에 왜 안 간 거야? 오늘은 어머님이 걱정 안 되나 보지? 안 그래도 가려고 했었어. 오늘은 나 승진한 날이니까 당신한테 자랑하려고 집에 먼저 들른 거야. 아, 그러셔? 그럼 꾸물거리지 말고 얼른 가. 어머님이 효심 가득한 아들 기다리느라 목 빠지시겠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신난 얼굴로 집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래서 전 남편이 나가자마자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캐리어에 남편의 짐을 대충 쌌습니다. 그리고선 바로 시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좋으시겠어요? 이제 어머님 아들이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한 달에 60만 원씩 용돈도 꼬박꼬박 드린다고 하네요. 지금 거기로 갔으니까 이제 그 집에서 같이 사시면 돼요. 뭐라고? 아이, 갑자기 너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리 아들이 왜 여기 와서 살아? 왜긴요. 제가 어머님 아들 뺏어간 것 같아서 이제 놓아드리려고요. 저 그 인간이랑 이혼할 거니까 앞으로 어머님이 데리고 사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시모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나간 지 1시간 만에 다시 집에 찾아왔더군요.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문이 안 열리자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문 좀 열어봐.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갑자기 우리 어머니한테 이혼한다는 얘기를 왜 하는데? 하도 시끄럽게 하길래 저는 문을 벌컥 열고 남편한테 캐리어를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끌고 나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너 그렇게 너네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다며? 그럼 괜히 우리 집에서 빌붙어서 효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가 너네 엄마 집에 가서 효도해. 아니, 여기가 당신 집이자 내 집이기도 한데
내가 왜 여기서 나가서 어머니 집으로 가야 돼? 그냥 우리 어머니를 이 집으로 모시고 오면 되는 거잖아. 야, 너 나랑 결혼한 지 10년이나 돼서 잊었나 본데 이 집 우리 아빠가 사주신 집이거든? 이 집 명의도 내 명의고 이 집 살 때 네가 돈 한 푼 보탠 거 없는데 이게 어떻게 네 집이야? 그러니까 정 너네 엄마 모시고 싶으면 내 집에서 모시지 말고 너네 엄마 집에서 모시라고. 그냥 이 캐리어나 들고 가서 거기서 살아.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선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나보고 당신이랑 이혼하고 빈몸으로 나가라고? 그럼 우리 애들은 내가 우리 애들 아빠인데 왜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애들 아빠 좋아하시네. 네가 아빠 역할 언제 한번 제대로 한 적이나 있니? 너 우리 애들한테 간식 하나 안 사주면서 네 엄마한테 좋은 거 다 사드리잖아. 그리고 너 주말에도 집에 붙어 있은 적이나 있어? 애들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잘 때 자장가 한번 불러준 적도 없으면서 네가 무슨 아빠 타령이야? 그거야 내가 우리 어머니 걱정돼서 챙겨드리느라 어쩔 수 없었던 거지. 당신은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줘? 그래, 이해 못 해줘. 그나마 내가 여태까지 참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근데 나도 이제 더 이상은 너 같은 마마보이 못 참아주니까 평생 네 엄마 치마폭에나 둘러싸여서 살아. 알았어? 저는 그렇게 남편을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진짜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자 저한테 와서 울고불고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제발 이혼 소송 좀 취하해 주라. 내가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살더라도 좋은 집에서 모시고 살아야지. 지금 어머니가 사시는 집은 낡고 좁은데 거기서 어떻게 모시고 살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랑 같이 살기 싫다고 하셨단 말이야. 참, 그럼 너네 부모님을 이혼시키든가 아니면 네가 원룸이라도 얻어서 모시고 살아. 왜 우리 아빠가 얻어준 집에서 너네 엄마를 모시고 살려고 그래? 그렇게 애틋한 모자끼리 단둘이 알아서 살라니까? 그래도 그건 아니지. 당신이 있어야 우리 어머니 몸 아프실 때 침이라도 한번 놔줄 수 있고 내가 바쁠 땐 당신이 나 대신 우리 어머니랑 말동무도 해드릴 수 있는 거잖아. 우리 어머니 진짜 불쌍하신 분이란 말이야.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사셨는데 당신도 그런 우리 어머니 생각하는 내 입장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너네 엄마가 너네 삼남매 키우느라 고생하셨지. 나 키우느라 고생하셨냐? 그리고 난 여태까지 이해할 만큼 이해해줬거든? 네가 나랑 우리 애들한테 신경도 안 쓰고 너네 엄마만 챙기는 거 내가 몇 년간이나 참아줬다고.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헛소리하는 건 제정신이 아닌 거지. 됐고, 나 너랑 더 이상 얘기하기도 싫으니까 그냥 꺼져. 내 앞에서 질질 짜지 말고 너네 엄마 품에 안겨서 울라고. 여보, 제발 한 번만. 여보. 그렇게 전 남편과 재산 분할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고 있던 집도 저희 아빠 돈으로 산 거고 평소에 생활비도 제가 더 많이 부담한 데다 남편이 번 돈은 시댁으로 나간 게 많아서 제가 훨씬 유리하게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후 전 아빠가 사주신 그 집을 팔고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친정이랑 가까이 사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에 자주 오시더라고요.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저희 엄마가 잔뜩 신난 얼굴로 저한테 스케치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연아, 이거 봐라. 이거 우리 아람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린 거야. 이거 보면 나랑 정말 똑 닮지 않았니? 어머, 진짜 엄마랑 머리 스타일도 똑같고 이목구비도 비슷해 보이네요. 이야, 우리 아람이 그림에 소질 있나 보다. 근데 엄마, 이렇게 자꾸 저희 집이랑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힘드세요? 저희 애들 보고 싶으시면 차라리 제가 퇴근하고 엄마 집으로 갈게요. 아니야. 아이, 너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는데 피곤하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난 이렇게 너네 집에 와서 우리 예쁜 손주들 보는 게 내 삶의 낙이야.
그나저나 김서방 그놈은 이렇게 예쁜 자식을 셋이나 두고서 아유 어떻게 지 엄마만 챙길 수가 있다니. 내가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딱지가 난다. 됐어요. 어차피 다 끝난 일인데요, 뭘. 그 인간은 그냥 평생 그렇게 자기 엄마 뒷공문이나 따라다니면서 살 거예요. 저야 그런 인간이랑 사느니 그냥 양육비만 받고 안 보고 사는 게 훨씬 낫죠. 그러자 엄마가 그 말도 맞다면서 저보고 우울해하지 말고 힘내라고 응원을 해주시더군요. 하지만 전 전혀 우울할 게 없이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전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예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지내던 중 저희 올케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가족들 다 있는 데서 임신 발표를 하길래 다들 축하를 해줬는데 그때 6살이던 저희 딸이 올케 배에 귀를 대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외숙모, 그럼 이 안에 동생 있는 거예요? 그럼 나 언니 되는 거예요? 글쎄, 우리 아람이가 언니가 될지 아니면 누나가 될지 아직 모르겠네. 아람이는 언니가 되고 싶어? 아니면 누나 되고 싶어? 전 둘 다 좋아요. 동생이면 무조건 예뻐해 줄 거예요. 저희 딸이 그렇게 말하자 제 여동생들이 깔깔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유, 우리 아람이가 저렇게 동생을 갖고 싶어 하는 줄 몰랐네. 작은 언니, 맨날 일만 하지 말고 얼른 남자친구부터 사귀어봐. 그래야 우리 아람이한테 동생 한 명 더 만들어주지. 야, 남자친구 뭘 새로 사겨. 나 결혼할 남자 있거든? 안 그래도 내가 조만간 가족들한테 얘기하려고 했어. 그 말에 저희 가족들은 다들 깜짝 놀라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자의 관심도 없이 일만 하는 줄 알았던 제 첫째 여동생이 결혼할 남자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남동생이 이어서 이젠 첫째 여동생도 결혼할 거라고 하니까 제가 다 뿌듯하더군요. 그렇게 전 애들을 키우면서 친정 식구들이랑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양육비가 들어오는 날인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3일 정도 더 기다려봤는데도 계속 안 들어오길래 어쩔 수 없이 전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너 양육비 왜 안 보내? 매달 25일에 양육비 보내기로 한 거 잊었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전 남편이 갑자기 비굴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미안해.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나 어머니가 하도 아버지랑 같이 살기 싫다고 하셔서 대출까지 받아서 작은 집 하나 얻어서 어머니랑 살고 있었거든. 그런데 내 동생들이 놀러 온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오더니 아예 우리 집에 눌러 앉은 거야. 그런데 내가 생활비를 대니까 걔네들이 자기네들 쓰는 돈까지 다 나한테 부담시키려고 하더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어머니 보고 아버지랑 이혼하고 원래 살던 집이라도 팔자고 했는데 이혼은 쪽팔려서 절대 안 된대. 그래서 나 지금 혼자서 거의 식구들 다 먹여 살리고 있단 말이야. 참나? 그래서 뭐 어쩌라고? 효심 깊은 장남이니까 그 정도는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그거고 애들 양육비는 제때 보내야지. 내가 아무리 효자여도 버는 돈에 한계가 있잖아. 그래도 나름 월급 많이 받는 편인데 양육비에 생활비에 대출금에 진짜 허리가 휠 것 같아. 얼마 전부터 돈이 너무 모자라서 대리운전까지 시작했어. 내일 모레면 나도 50살인데 진짜 서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말인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당신 나랑 다시 합쳐주면 안 될까? 당신이라도 있으면 금전적인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단 말이야. 당신만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내가 내 동생들을 어떻게든 떼어놓고 우리 어머니만 모시고 살게. 이야,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내가 이혼까지 한 마당에 너랑 너네 엄마까지 원 플러스 원으로 왜 부양해야 되는데? 그렇게 네 엄마가 애틋하고 안쓰러우면 네가 평생 모셔. 괜히 나한테까지 똥물 튀길 생각하지 말고. 아, 그리고 너 이번 주 안에 양육비 안 보내면 가만 안 둔다.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든 주변 사람한테 빌리든 무조건 이번 주 안에 보내. 알았어? 여보, 여보.
다행히 전화 끊고 나서 5일 뒤에 양육비가 들어오긴 했어요. 아마 돈 구하느라 진땀 좀 뺐을 겁니다. 그런데 전 남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자기 엄마만 소중하다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동생들까지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온 가족을 다 부양하게 생겼잖아요. 전 남편이 아무리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그런 생활을 오래는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러게 효도를 하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했어야지. 왜 처자식한테까지 그딴 식으로 하면서 효도에 목을 매나요? 저도 물론 평생 저희 부모님께 효도할 생각이지만 그로 인해서 저희 애들이나 다른 가족들한테 상처를 주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는 효도는 진정한 효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께도 잘하면서 애들한테도 잘해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얼마 전엔 저희 아빠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연아, 너 근데 언제까지 한방병원에서 일할 생각이야? 이제 네 이름으로 개원할 때도 되지 않았니? 돈이 부족하면 아빠가 좀 보태줄까? 아유, 아니에요, 아빠. 저 그동안 돈 많이 모았어요. 안 그래도 이제 우리 애들 어느 정도 컸으니 슬슬 개원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부족한 돈 있으면 그냥 대출 받으려고요. 그러니까 아빤 자꾸 저한테 뭐 해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돈은 그냥 노후자금으로 쓰세요. 아빠가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당연히 아빠를 위해서 쓰셔야죠. 사실 저도 예전부터 개원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애들이 어려서 엄두가 안 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이면 저희 딸도 초등학생이 되기 때문에 슬슬 개원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신중하게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어요. 한의원을 개원한 후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 애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을 위해서도요. 제가 어디선가 들었던 말 중에 결혼의 성공은 단순히 좋은 짝을 찾아서가 아니라 좋은 짝이 되는 데에서 온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후에 서로에게 좋은 짝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전 남편에게 100% 좋은 짝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 남편의 행동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고 저희 애들한테도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은 본인 엄마가 소중하다는 이유로 처자식을 등한시하고 이기적으로 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하고는 더 이상 부부 사이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이혼하게 된 거죠. 혹시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결혼 예정이신 분들이 있다면 결혼 후에 서로에게 좋은 짝이 되도록 노력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 소중하다고 해도 자신이 선택한 배우자와 자녀를 나 몰라라 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